서울 변두리에서 5년을 살았던 강민준 씨는 그날 오후 등기 우편을 확인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명도 요청. 집주인은 3개월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가 가진 전세 보증금은 3억 원 남짓.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이 둘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그는 세상의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월세 시장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 밤 아내 윤희 씨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윤희 씨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3개월 안에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당장 옆 동네만 봐도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던데요. 윤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살던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에는 전세문의 사절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간혹 나오는 매물도 작년 대비 최소 1억 원 이상 가격이 뛰어 있었습니다. 3억 원으로는 이제 방 2개짜리 아파트는커녕 빌라의 반지하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은 곧바로 가족 간의 격렬한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윤희 씨는 몇 년 전에 분양받자고 했을 때 왜 당신이 망설였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당시 민준 씨는 금리가 너무 높고 집값이 곧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귀를 기울였다가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살 곳마저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도 그때 명품 가방이니 여행이니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았는데. 민준 씨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집 안에는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눈치만 보았고 부부는 식탁에 앉아 서로에게 차가운 시선만 던졌습니다. 민준 씨는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새로 고침했지만 새로운 희망은커녕 절망만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반복이었습니다. 3억 보증금에 월세 18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월급의 절반 이상이 주거 비용으로 나가는 상황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에 직면한 것입니다. 민준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래 거래했던 부동산 중개인 박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사장은 굳은 얼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 씨, 이건 단순히 이 동네 문제가 아니야. 건설사들이 안 짓잖아. 분양가 상한제다. 금리다. 원자재 가격이다. 땅 파는 것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데 누가 새로 집을 짓겠어? 박 사장의 말은 차가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씨가 마른 것입니다. 게다가 한때 전월세 시장에 숨통을 트여주던 임대사업자들마저 정부의 세금, 폭탄과 잦은 정책 변경에 지쳐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집을 지어야 전세든 월세든 나오지. 정부는 공공임대만 외치지만 그건 시간이 오래 걸려. 결국 서민이 살려면 민간이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멈춘 거야. 박 사장은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 씨는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가 낳은 비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부족한 전세금을 메우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고객님,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이미 꽉 찼습니다. 정부 방침상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은행 직원은 아무런 감정 없이 서류를 정리하며 기계적인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민준 씨는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이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야 하나? 그는 터져나오는 울분을 참으며 은행문을 나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준 씨의 노모 장경애 씨는 깊은 밤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70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작은 빌라 한 채가 그녀의 유일한 보금자리이자 재산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면 당장 자신은 갈 곳이 없었지만 자식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공포 앞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혜 씨는 아들에게 굳게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팔자. 내가 시골 요양원으로 갈게. 너희는 애들이 있으니 내 돈으로라도 전세를 구해야지. 민준 씨는 노모의 희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집 한 채 때문에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강민준 씨 가족의 파국은 단순히 집값 상승 문제가 아니라 주거 불안이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재건축 통보와 전월세 매물 절벽이라는 외부적 위협은 부부 사이에 내재되어 있던 과거의 경제적 선택 분양, 기회의 상실에 대한 후회와 원망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살 곳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존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상대를 비난하며 책임 전가라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특히 어머니 장경애 씨의 희생은 한국 사회에서 집이 단순한 자산이 아닌 가족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비극적인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이 무너질 때 개인의 자존감과 가족의 연대가 어떻게 와해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심리적 붕괴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혜 씨의 희생으로 민준 씨 가족은 간신히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생 빚진 듯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 사태가 단순히 자기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처럼 민간 공급이 막히고 임대 사업자들이 사라진 채로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내년에는 전월세 시장이 더욱 폭발할 것이 명확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마저 높아지면 집을 사는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급증하여 남은 월세마저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민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이 평범한 진리가 왜 이토록 지켜지기 어려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공급이라는 단어를 외면하고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숨통을 죄는 동안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삶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 즉 민간이 다시 시장에 들어와 집을 짓고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정책만이 이 비극의 행진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준 씨 가족처럼 집 한 채 때문에 무너지는 가족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